엄마의 유품을 팔아 받은 돈으로 사흘을 굶은 아이들이 포장마차에서 국수를 허겁지겁 먹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에 얼었던 몸이 녹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명동 골목 끝에서 라이트를 켠 검은 벤츠가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놀란 은하는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동생들을 끌어당겼습니다. 도아야, 미나야, 고개 숙여. 고모가 신고했나? 아니면 누가 우리를 잡으러 온 건가? 저 차들은 왜 하필 아이들 앞에서 멈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는 국화향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꽃이 줄지어 있었지만 그 앞에 멈춰서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문객 몇 명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 소리만 조용히 스쳤습니다. 은하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17살의 교복 대신 검은 상복을 입고 옆에는 14살 동생 윤도와 7살 막내 윤민하가 발을 동동 굴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세 아이뿐이었습니다. 친척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하의 시선은 영정사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 강서정은 화사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그 웃음이 오늘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사고는 한순간이었습니다. 퇴근길 신호를 기다리던 어머니에게 트럭이 돌진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은하의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은하는 이상함을 먼저 느꼈습니다. 선생님의 눈가가 붉었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은하야, 잠깐 나와볼래? 복도로 나간 선생님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삼킨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셨대. 은하는 벽을 짚지 않으면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귀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은하는 장례 내내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어요. 장례 절차를 확인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고 조문객을 맞아야 했습니다. 17살에게는 너무 무거운 일이었지만 대신할 어른이 없었습니다. 미나가 도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엄마 언제 와? 도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 고개만 돌렸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은하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안쪽이 주저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표정을 숨겼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동생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웅구차가 출발했습니다. 새 아이는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와 사람들의 얼굴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통화하며 누군가는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은하에게는 너무 잔인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굴고 있었으니까요. 멈춘 것은 은하의 세상이었습니다. 납고람을 도착했습니다. 하얀 벽에 작은 칸들이 빼곡했고 그중 한 칸에는 이미 아버지 윤재혁의 유골함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1년 전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산재 처리는 제대로 되지 않았고 보상도 거의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혼자서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새벽에는 청소 일을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은하와 동생들은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아이들 앞에서 힘든 소리를 한 번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괜찮아 라고 웃으셨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아버지 곁으로 가셨습니다. 2개의 유골함이 나란히 놓인 순간 은하는 멍해졌습니다. 현실이 눈앞에 있는데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가까이에 계신 것 같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도아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음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미나는 아직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골함을 가리키며 언니, 엄마 저기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은하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7살 아이에게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은하는 미나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은 몸이 품 안에 파고들었습니다. 엄마는 멀리 하셨어 라고 말했지만 멀리면 언제 와?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미나를 더 꼭 안아주었습니다. 직원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넓은 공간에 새 아이만 남아있었습니다. 국화향이 공기 속에 남아있었죠. 그때 은하는 무릎을 꿇고 유골함 앞에 손을 모았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라는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물이 볼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어떡해요? 라는 말이 낙골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하는 바닥에 무릎을 대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흐느낌이 나왔습니다. 17살의 은하는 아직 어렸습니다. 엄마에게 응석도 부리고 싶고 아빠에게 안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품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도아가 은하의 등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도아가 곁에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미나가 은하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언니 울어! 라고 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며 낙골당 안에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그제야 은하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은색 목걸이의 작은 펜던트는 어머니가 늘 하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연결된 마지막 끈 같았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은하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꼭 쥐었습니다.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아와 미나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지금 은하에게 남은 것은 두 동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은하야, 내가 맞으니까 동생들 잘 챙겨?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지만 오늘은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은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아의 눈은 붉게 부풀어 있었고 미나는 지쳐서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미나를 업었습니다. 작은 몸이 등에 찰싹 붙었습니다. 도아에게 손을 내밀며 가자! 라고 했습니다. 도아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14살 소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새 아이는 천천히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해는 지고 하늘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낙골당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은하의 등이 순간 굳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계단을 내려오자 12월 저녁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은하는 미나의 목도리를 여며주고 도아의 외투 단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장서 걸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셋은 함께 펜던트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서 점점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도아와 미나도 제가 지킬게요. 새 아이의 그림자가 저녁 노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 끝에서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낙골에서 돌아오는 길은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미나는 은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고 도아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도아의 얼굴이 너무 차가워 보였고 은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은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현관문 틈으로 들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분명 나갈 때 불을 껐는데 문을 열자마자 은하의 발끝이 굳었습니다. 현관에 낯선 구두가 놓여 있었고 굽이 높고 번쩍거리는 여자 구두였습니다. 집 안의 공기가 갑자기 낯설어졌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으로 화장이 진하고 손톱이 길었습니다. 은하의 아버지의 누나, 고모 윤미경이었습니다. 은하는 그 고모를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왜 엄마가 막 떠는 오늘 여기에 있는 걸까요? 고모는 일어나지도 않았고 위로도 없었습니다. 늦었네? 그 한마디가 마치 집주인이 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은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거실을 둘러본 순간 은하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서랍장이 활짝 열려 있었고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통장, 도장, 보험증서, 고지서 등 어머니가 모으던 서류들이 난장판처럼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고모가 이미 집을 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모, 이게 뭐예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고모는 대답 대신 서류 하나를 들어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남은 게 없군. 실망한 듯한 표정에 은하의 속이 뒤집혔습니다. 은하는 본능적으로 동생들을 뒤로 감쌌습니다. 미나는 잠에서 눈을 비비고 있었고 도아는 고모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고모가 그제야 본론을 꺼냈습니다. 너희 엄마가 남긴 빚이 꽤 되더라. 은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늘 괜찮다고만 했는데 장례비도 내가 냈고 밀린 공과금도 있어. 다 정리하면 남는 돈 없어. 고모는 손가락으로 서류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은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확인할 방법도 없었죠. 17살이 뭘 알겠어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와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고모가 소파에서 일어나 은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고 달콤한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은하야, 솔직히 말할게. 고모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나도 먹고 살기 바빠. 애 셋을 키울 여력이 없어. 은하는 머리로는 예상했지만 귀로 듣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시설에 보내려고. 시설이라는 단어가 은하의 머릿속을 새까맣게 덮었습니다. 고모, 잠깐만요. 우리가 왜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현실을 봐. 고모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하의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미성년자 셋이 어떻게 살아? 라는 고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고모가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셋이 같이 갈 수는 없을 거야. 은하의 숨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나이대가 달라서 각기 다른 시설로 갈 수 있다는 말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라고 외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을 지키는 것이 전두였으니까요. 고모, 제발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 키워줘도 돼요. 돈 안 달라고 할게요. 우리끼리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고모는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은하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아르바이트 할게요. 학교 그만둬도 돼요. 밥 해주고 다 할 수 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그러니까 같이 있게만 해주세요. 제발 우리 셋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고모의 눈빛에는 연민이 없었습니다. 안 돼. 라는 차가운 한마디가 은하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모는 핸드백을 집어들고 테이블 위에 돈 몇 장을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걸로 뭐라도 사 먹어? 라는 말과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고모의 구두소리가 멀어지자 은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도아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진짜 헤어져야 해. 은하의 심장은 다시 무너졌습니다. 미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공기가 이상하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언니, 나 무서워.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은하의 치마를 꼭 잡았습니다. 은하는 미나의 손을 꼭 잡고 두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괜찮아 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아와 미나를 재우고 은하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15,000원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통장은 고모가 가져갔고 어머니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시설에서 사람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셋은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은하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망치자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으면 헤어진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도망치면 적어도 셋이 함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은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집을 떠나기로 말입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간 은하는 도아와 미나가 나란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나의 볼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은하의 목이 잠겼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옷장을 열고 최소한의 옷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무거우면 안 됐습니다. 걸어야 했으니까요. 은하는 신분증을 챙기고 15,000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린 펜던트를 꼭 쥐었습니다. 은하는 도아를 깨웠습니다. 도아야, 일어나. 도아가 물었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은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지금 나가야 해. 도안인 눈이 커졌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은하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하는 미나를 안아 올렸습니다. 미나는 은하의 목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은하의 가슴이 아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새아이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은하는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의 냄새와 아빠의 흔적이 남아있던 집,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가족이 찢어지니까. 은하는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은하는 미나의 목도리를 여미고 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새아이가 걷기 시작. 은하는 신분증을 챙기고 15,000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린 펜던트를 꼭 쥐었습니다. 은하는 도아를 깨웠습니다. 도아야, 일어나. 도아가 물었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은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지금 나가야 해. 도안인 눈이 커졌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은하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하는 미나를 안아 올렸습니다. 미나는 은하의 목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은하의 가슴이 아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새아이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은하는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의 냄새와 아빠의 흔적이 남아있던 집,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가족이 찢어지니까. 은하는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은하는 미나의 목도리를 여미고 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새아이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셋이 함께라는 것. 골목을 빠져나가며 은하가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은하는 펜던트를 꼭 쥐었습니다. 엄마, 지켜봐 주세요. 이 아이들을 꼭 지킬게요. 새 아이의 발걸음이 새벽 거리 위로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동생들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 무작정 나왔지만 막상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우선 사람들로 붐비는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대합실에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밖에서 얼어붙었던 볼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은하는 구석 벤치에 자리를 잡고 미나를 조심히 내려놓았습니다. 미나는 눈도 뜨지 못한 채 은하 무릎에 머리를 기댔고 도아는 가방을 품에 끌어안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서 얼마는 버틸 수 있을까? 은하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15,000원. 이게 전부였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첫날 아침, 대합실은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편의점으로 갔고 가장 싼 것만 골랐습니다. 삼각김밥 2개와 작은 생수 1병. 새 아이가 벤치에 앉아 나눠 먹었습니다. 미나는 허겁지겁 먹었고 은하는 등을 쓸어주며 천천히 먹어 체해 라고 말했습니다. 도아는 말없이 김밥을 씹었습니다. 눈빛이 무거웠습니다. 은하는 자기 몫을 반으로 접어 도아에게 슬쩍 밀어줬지만 도아는 끝내 미나 쪽으로 다시 밀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셋 다 배고픔보다 더 큰 것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낮에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앉아 있다가 밤에는 기둥 뒤편 벤치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잠은 잠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귀가 먼저 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귓가에 딱딱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학생들. 영무원 복장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여기서 자면 안 돼요. 대합실은 대기 공간이에요. 은하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이 먼저 올라왔고 그 다음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도아가 재빨리 말을 받았습니다. 저희 새벽 첫 차 기다리는 중이에요. 영무원은 아이들을 훑어봤습니다. 때 묻은 옷, 부스스한 머리, 웅크린 모습이었습니다. 은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셔요? 라는 질문에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하는 억지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끼리 잠깐 여행 중이에요. 그러나 영무원은 믿지 않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손님들 불편해요.
그가 돌아서자 은하는 그가 계속 자신들을 지켜볼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만약 한 번 더 눈에 띄면 신고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하는 미나를 다시 업었고 도하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세 남매는 대합실 반대편 기둥 뒤쪽으로 조용히 옮겼습니다. 그곳은 눈에 덜 띄는 곳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미나는 잠들었고 도하도 졸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은하만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때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이, 거기 아가씨! 한 취객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50대쯤 보였고 눈이 풀려 있었으며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혼자야? 아, 애들도 있네? 에이, 뭐야, 가출이야? 은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미나를 더 끌어안았습니다. 저리 가세요. 그때 잠에서 깬 도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14살 소년이 누나와 동생 앞을 막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뭐야? 취객은 비웃으며 한 걸음 더 다가오려 했습니다. 도하는 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소리 지를 거예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취객은 잠깐 도하를 노려보다가 혀를 차고 돌아섰습니다. 비틀거리며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은하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도하가 천천히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누나?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도하도 무서웠을 텐데 누나와 동생을 지키려고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은하는 도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그 손이 지금 순간에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그날 아침 미나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은하가 이마를 짚자 뜨거운 열이 손바닥에 남았습니다. 머리 아파, 추워. 아, 어떡하지? 은하는 미나에게 점퍼를 덮어주고 편의점으로 뛰어갔습니다. 해열제를 집었습니다. 5,500원이었습니다. 지금 손에 남은 돈으로 사고 나면 남는 건 1,500원이었습니다. 1,500원이면 따뜻한 밥 한 끼도 버스도 하루도 못 버텨요. 그래도 은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미나가 아프니까요. 이걸 안 사면 미나를 잃을 수도 있어요. 계산 도와드릴까요? 점원의 말이 멀게 들렸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500원을 내고 손바닥에 남은 돈은 딱 1,500원이었습니다. 미나에게 약을 먹이고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도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누나, 돈 얼마 남았어? 은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셋이 함께 버티겠다는 약속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세 번째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무원의 눈, 취객들, 그리고 열이 나는 미나. 서울역은 더 이상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은하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손바닥으로 꼭 감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에 박힐 만큼 강하게요. 그리고 도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명동으로 가자. 언덕 위 대저택에서도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을 넘어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그 풍경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집안은 넓고 완벽했지만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태림그룹 회장 강태유는 서재의 가죽 의자에 깊게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결제 서류가 흩어져 있었고 찻잔 속의 차는 식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그런 밤이 많아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옛날 일이 떠오르고 가슴 한구석이 이유 없이 아팠습니다. 태유는 서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오래된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린 딸 서정이의 웃는 얼굴, 졸업식,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서재의 문이 열리고 두 번째 아내 한정희가 들어왔습니다. 서정희의 친어머니는 서정희 5살 때 세상을 떠났고 한정희는 그로부터 2년 뒤에 집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20년을 넘었지만 이 집에는 언제나 어딘가 어긋난 틈이 있었습니다. 한정희는 태윤의 손에 든 사진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그 사진이에요? 짧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사진을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한정희는 서류 더미를 힐끗 보더니 마치 업무 보고하듯 말했습니다. 내일 일정 확인하셨어요? 부부의 대화라기보다 비서가 상사에게 말하는 톤이었습니다. 태유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한정희는 더 묻지 않고 돌아서서 서재를 나갔습니다. 태유는 잠시 앉아있다가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발소리만 유독 또렷했습니다. 비싼 그림, 깨끗한 카펫, 은은한 조명,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이상하게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태유는 멈춰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스모해전이 떠올랐습니다. 서정희가 결혼하겠다고 했던 날, 태유는 반대했습니다. 그 남자는 가난했고 태유는 그 가난이 딸의 인생을 망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럼 나가!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서정희는 정말로 집을 떠났습니다. 태윤도 딸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존심과 체면, 무엇보다 내가 옳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른 어느 날 태윤은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딸이 산다는 동네 근처까지 갔지만 왜 그랬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그냥 마음이 그쪽으로 흘렀습니다. 낡은 주택가, 좁은 골목, 허름한 다세대 2층. 태유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그 집 창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깔깔거리는 소리, 서정희의 목소리, 사위의 목소리가 소란스럽게 겹치고 섞였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가난해 보였지만 그 집에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태유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딸의 선택이 생각만큼 어리석지 않았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태유는 끝내 차를 돌렸습니다. 목이 메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비서실에 지시했습니다. 딸의 견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라고. 강태유는 직접 찾아갈 용기가 없어서 소식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정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1년 전 딸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며 서정이 들어섰고 그녀의 얼굴은 야위고 눈가는 꺼져 있었으며 어깨는 예전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서정은 먼저 고개를 숙이며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말끝이 잠깐 흔들렸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다쳤고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태유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곧 자신이 화낼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태유는 금고를 열어 서정이 말한 금액보다 더 큰 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꾹 눌러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돌아와라. 너도 사위도 아이들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러나 서정은 고개를 저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희 힘으로 살아갈게요. 수술비만 받을게요. 태유는 더 붙잡지 못했고 대신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펜던트 목걸이가 들어있었지요. 이것도 가져가. 힘들 때 써라. 서정은 펜던트를 받으며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남기고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힌 뒤 태유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결국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용서해달라는 말. 태유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서재 창밖에는 차가운 달빛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정희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요즘 비서실에서 딸 소식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보고가 언제였는지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있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지만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가슴을 짓눌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걱정이야. 내일 비서실에 확인하면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서재를 나섰지만 불길한 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태유는 끝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편 세 남매가 서울역을 나섰을 때 겨울 공기가 뺨을 칼처럼 스쳤습니다. 은하는 품에 안고 숨을 골랐습니다.
명동으로 가자고 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거리와 엄마의 펜던트를 맡길 수 있는 귀금속 매입점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미나에게 따뜻한 음식을 먹이고 약을 사려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나를 데리고 걷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해열제를 먹고 열은 조금 내려간 듯 했지만 아이는 금세 축 늘어졌고 숨소리마저 가늘어졌습니다. 도아가 가방을 내려놓고 낮게 말했습니다. 누나, 내가 업을게.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버티면 다리가 풀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미나를 도아 등에 옮기자 미나는 잠결에 엄마를 찾으며 팔을 허우적거렸습니다. 도아는 이를 꽉 깨물고 미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미나를 번갈아 업고 걸었습니다. 명동에 가까워질수록 거리는 화려해졌습니다. 연말 조명과 캐럴, 사람들의 웃음소리, 따뜻한 음식 냄새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풍경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밝은데 그들의 발밑은 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는 힘없이 눈을 떠 조명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언니, 예쁘다. 은하는 웃어야 했습니다. 울면 안 되니까요. 그래, 예쁘지.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은하는 도아 팔을 붙잡고 속도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간판들 속에서 귀금속 매입비라는 글자를 찾았습니다. 면골목을 더 돌았을 때 유리창 너머로 금빛이 보였습니다. 좁은 가게 진열장 안에서 반지와 목걸이가 조명 아래 은근히 반짝였습니다. 명동 귀금속 매입점이었습니다. 은하는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도아야, 여기. 미나는 다시 아픔으로 옮겨졌고 은하는 귀금속 매입점의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카운터 뒤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였고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의 눈매는 무심했습니다. 신문을 읽던 남자가 문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부스스한 머리, 창백한 얼굴. 주인의 시선이 은하를 훑더니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뭐 찾아? 은하가 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주머니 속에서 펜던트의 차가운 금속을 더듬었습니다. 이걸 내밀어야 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물건을요. 지금은 마음보다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은하가 천천히 손을 꺼냈습니다. 펜던트를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조명 아래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거 팔고 싶은데요? 또박또박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주인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학생이 들고 온 물건이 얼마나 하겠냐는 눈빛이었죠. 그런데 펜던트를 집어들고 돋보기를 꺼내 불빛 아래로 가져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앞면, 뒷면, 체인 연결 부위를 살피다가 주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고 눈빛이 간절해졌습니다. 주인은 펜던트 안쪽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정갈한 각인, 제작 표식 같은 책임이었습니다. 주인이 은하를 다시 봤습니다. 아까의 무심함이 사라지고 경계와 호기심이 겹쳐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돌아가신 엄마 거예요. 은하의 목소리가 한번 갈라졌습니다. 그 단어를 말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어디서 구한 건지는 알아? 몰라요. 그냥 항상 하고 다니셨어요. 아끼시던 거였어요. 주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펜던트를 내려놓지 못한 채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후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건 오늘 바로 가격 확정 못해. 제대로 보려면 시간이 걸려. 은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됐어요. 미나가 아프고 오늘 밤을 버틸 돈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은하의 표정을 보더니 낮게 덧붙였습니다. 급해 보이니까 선지급으로 10만 원 줄게. 이건 여기 맡겨두고 내일 다시 와. 정확한 감정 들어가면 더 줄 수도 있어. 10만 원. 삼각김밥 한 조각을 셋이 나눠 먹던 아이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받는 순간
은하는 알아버렸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끈을 남의 손에 맡기는 일이 얼마나 아픈지요. 은하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지금은 미나가. 은하는 먼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주인은 10,000원짜리 10장을 꺼내어 가지런히 밀어주었습니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종이 한 장 한 장이 마치 포기한 것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인은 펜던트를 들고 뒤로 돌아 벽에 붙은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펜던트를 금고 안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철컥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은하는 펜던트가 금고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엄마가 또 한 번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일 오후쯤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는 끝내 울지 않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다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하의 손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동생들을 먹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가게 밖에는 도아와 미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아가 달려오며 물었습니다. 누나 괜찮아? 은하는 응, 괜찮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미나는 기운 없는 얼굴로 은하를 올려다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다녀왔어? 그 작은 손을 보는 순간 은하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창피함도 자존심도 아픔도요. 은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이제 따뜻한 거 먹자. 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우리 먹을 수 있어? 은하는 응, 진짜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맞은편 포장마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국수 냄새가 진하게 퍼졌고 아이들의 배가 그 냄새에 먼저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세 남매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돈 있어? 은하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제야 아주머니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은하는 미나를 의자에 먼저 앉히고 말했습니다. 국수 3그릇 주세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가 나왔습니다. 맑은 국물 위로 하얀 면발과 파가 송송 떠 있었습니다. 은하는 젓가락을 들고 면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 7살 아이의 눈에 잠깐 빛이 돌았습니다. 도아는 말없이 허겁지겁 면을 삼켰고 은하도 국물을 한 모금 넘겼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어 있던 몸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하는 배부름보다 먼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미나의 얼굴에 아주 조금 생기가 돌아왔고 도아의 손도 덜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따라붙었습니다. 이 국수 한 그릇을 먹이기 위해 엄마의 펜던트를 맡겨야 했으니까요. 엄마, 미안해요. 이게 맞는 거죠? 그 시각 귀금속 매입점 안에서는 금고를 다시 열고 펜던트를 꺼내들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돋보기로 각인을 확인하더니 컴퓨터를 켰습니다. 거래처와 공유하는 조회 시스템에 시리얼을 입력했습니다. 잠깐 로딩이 뜨고 화면에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주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일반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특별 제작품 등록명이 적혀 있었고 주문자는 태림그룹의 강태윤이었습니다. 주인은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런 아이 손에 왜 회장명의 물품이 있었던 걸까요? 어느 쪽이든 함부로 다룰 물건이라니었습니다. 주인은 곧바로 대표번호를 눌렀습니다. 같은 시간 건너편 포장마차에서는 세 남매가 허겁지겁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태림그룹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 전할 일이 있어서요. 펜던트 하나가 들어왔는데 조회해보니 귀사 쪽 등록 정보가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담당자에게 연결해 드릴게요. 전화는 내부로 넘어갔고 비서실장 한도윤에게 연결되었습니다. 한도윤은 사모 한정희의 친동생으로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깔끔한 양복을 입고 항상 계산이 먼저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도윤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비서실장입니다. 매입점 주인이 펜던트가 들어온 일을 설명했습니다. 한도윤이 낮게 물었습니다. 조회 화면에 뭐라고 떴습니까? 구매자 등록은 강태현 회장님으로 뜨고요. 펜던트 안쪽 각인 이름은 강서정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한도윤의 손이 굳었습니다. 강서정 회장이 내 친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다시 올라오면 모든 것이 꼬일 수 있었습니다. 회장이 흔들리면 재산과 권력, 누나 한정희의 자리도 위험해질 수 있었죠. 도윤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펜던트는 잘 보관하세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한도윤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보고서 파일이 떠 있었고 펜던트 조회 내역과 강서정 각인, 매입점 위치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최대한 빨리 오늘 안에 물건을 손에 넣고 내일 적당히 정리하면 끝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짧았습니다. 명동 기금속 매입점에 펜던트 하나 들어왔대. 지금 가서 받아와. 한도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떠 있는 보고 파일을 닫아버렸습니다. 회장에게 올릴 이유가 없다고, 아니 정확히는 올리면 안 된다고 결론 내린 얼굴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회장 강태윤은 집무실에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결제를 하면서도 어젯밤부터 이어진 불길한 예감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요즘 들어 이렇게 서정이 생각이 날까요? 그때 태윤의 개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등록 물품 조회 알림이 명동에서 왔습니다. 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던트였습니다. 1년 전 딸에게 건넨 바로 그 펜던트였습니다. 태윤은 그 펜던트에 장치를 달아두었습니다. 누군가 조회를 하면 알림이 오도록 말이죠. 그 펜던트가 조회되었다는 것은 딸이 그것을 팔려고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태림그룹 명의의 물품이 비서실에서 먼저 보고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누군가 막고 있습니다. 태윤은 조용히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경석이 들어왔습니다. 태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서실 말고 너만 움직여야 할 일이 있어. 펜던트가 조회되었어. 명동에서. 경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에서는 아무도 안 올라왔습니다. 태윤은 말했다. 비서실에 누가 막은 건지 그것보다 지금은 우선 매입점부터 확인해. 알겠습니다. 경석은 바로 매입점으로 전화통화를 한 후 태윤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아이 셋이 가져왔다고 합니다. 마지가 10대 후반 여자아이고 동생 둘은 많이 아파 보였습니다. 태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딸 서정에게 아이가 셋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가 딸이고 나이가 지금쯤 17세쯤일 것이라는 것도요. 설마. 태윤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같은 시리얼 알림에 그의 숨이 멈춘 듯 했습니다. 경서가 또 움직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명동 매입점에 정장 차림의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비서실장 도윤이 보낸 남자였습니다. 태림 쪽에서 왔다는 그는 아까 들어온 펜던트를 넘기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손을 멈추고 눈빛이 경계로 굳었습니다. 곤란합니다. 등록이 그쪽에서 됐더라도 가져온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요. 동의를 얻어야 해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남자는 낮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룹 차원에서 처리합니다. 넘기세요. 주인은 카운터 위 CCTV 안내 스티커를 손가락으로 톡 쳤습니다. 여기 다 찍혀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지실 거예요? 당사자랑 같이 오세요. 아니면 경찰 동행해서 공적으로 처리하세요. 남자가 한 발 더 다가오려는 순간 주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지금 무리하면 저도 바로 신고합니다. 남자의 턱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말을 바꿨습니다. 그럼 확인만 하겠습니다. 물건이 맞는지 상태만요.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도 내일 당사자랑 같이 나세요.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도윤과 짧게 통화한 후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공문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도윤은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내일 다시 조용히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돌아섰고 주인은 곧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한편 태윤의 눈빛이 얼음처럼 식었습니다. 증거를 지우려는 거야. 그때 태윤의 화면에 부재중 전화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경서, 차 준비해. 명동으로 가자. 지금 당장. 경석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운전기사와 경호킴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벤츠 여러 대가 지하 주차장에서 출발했습니다. 태유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서정아, 제발 무사해라. 차가 명동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명동 골목은 순식간에 혼잡해졌습니다. 검은색 벤츠 여러 대가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좁은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일렬로 멈추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며 수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누가 온 거지?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차를 향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국수를 먹던 새아이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엔진이 꺼지고 검은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내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은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이다. 고모가 보낸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 신고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은하는 본능적으로 동생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도아야, 미나야,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숨이 떨렸습니다. 도아가 은하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14살의 손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미나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려 했고 은하는 재빨리 미나의 입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감쌌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은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은하가 뒤로 물러서며 표정을 바꿨습니다. 골목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차 뒷좌석에서 내린 노인이 사람들 사이로 걸어왔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허리는 구부정하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습니다.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에 은혜색 머플러를 두른 노인은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노인은 포장마차 앞에서 멈춰서서 은하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남녀한의 옷차림이나 떨리는 손을 확인하듯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을 더 바짝 끌어안고 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구신데 그걸 물으세요?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조심스러웠습니다. 강서정, 그 이름을 아니? 은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엄마의 이름을 듣자 은하의 목에서 숨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아세요? 노인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강서정이 내 엄마가 맞니? 은하는 대답을 삼켰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왜 엄마를 알아? 왜 이렇게 절박해? 하지만 노인의 눈빛에는 협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은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엄마예요. 노인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디 있니? 지금 어디 있어? 그 질문이 은하의 가슴을 갈라놓았습니다. 말하면 다시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은하가 입술을 떼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며칠 전에 사고로요. 장례도 끝났어요. 말이 떨어지자 골목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노인의 눈이 멈췄고 숨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한 번 더 확인하려 했지만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정이가? 다음 순간 노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는 소리가 작게 들렸고 그의 입에서 숨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 딸 서정아. 그 이름이 골목에 흩어졌습니다. 은하는 얼어붙었습니다. 내 딸이라는 말이 방금 들린 것 같은데 머리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한 남자가 빠르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행비서 최경석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막기 위해 검은 코트의 경호원들에게 짧게 손짓했습니다. 포장마차 주변이 순식간에 가려졌습니다. 정석이 은하 쪽으로 고개를 낮췄습니다. 얘들아, 여기 있으면 위험해. 일단 따뜻한 곳으로 가자. 설명은 그 다음에. 은하가 경계하며 되물었습니다. 누구신데요? 왜 우리를 데려가요? 경석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저분이 너희 외할아버지야. 너희 엄마, 강서정 씨 아버지. 외할아버지라는 말에 은하의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친정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끊겼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은하는 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아의 눈도 흔들렸습니다. 미나는 열이 남은 얼굴로 은하의 옷자락을 붙잡고 훌쩍거렸습니다.
경석이 다시 재촉했습니다. 지금은 판단할 시간 없어. 동생들부터 보호해야 해. 은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도망칠 곳도 버틸 힘도 없었습니다. 세 남매가 천천히 차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미나가 은하의 팔에서 힘이 빠지며 축 늘어졌습니다. 몸은 뜨거워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아가 얼어붙은 목소리로 미나를 불렀습니다. 누나, 미나, 이상해. 경석이 즉시 손을 뻗어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막내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 주치의 부르겠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태윤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경석이 태윤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때 태윤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글자가 잠깐 비쳤습니다. 비서실장 한도윤. 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경석의 시선도 굳어졌습니다. 차에 오르며 태윤이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 비서실에는 알리지 마라. 그리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미나의 가쁜 숨소리가 고급 가죽 시트 사이에서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문이 열렸습니다. 새 아이는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거실은 자신들이 살던 집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두툼한 카펫과 은은한 샹들리에의 따뜻한 공기. 이곳은 자신들이 살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들어와. 태윤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은하가 미나를 안고 먼저 들어갔고 도아가 뒤따랐습니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끊겼습니다. 곧 의사가 도착했습니다. 검은 가방을 든 중년 남자였습니다. 미나를 소파에 눕히고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체온을 재고 청진기를 대고 모세혈관을 확인했습니다. 은하는 한시도 미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도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낯선 곳이지만 셋이 함께 있으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랐습니다. 탈수도 있고요. 당장 입원까지는 아니지만 며칠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잘 먹이고 따뜻하게 재우고 약은 제대로 먹여야 합니다.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처방을 남기고 나가자 태윤은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겠니? 은하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얘기요? 너희 엄마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아가 미나를 봐주기로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나 옆에 앉았습니다. 태윤과 은하는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은하가 처음에는 짧게 말하려 했지만 말이 시작되자 참아온 것들이 줄줄이 새어나왔습니다. 엄마의 교통사고 장례를 도와줄 어른이 아무도 없었던 밤들, 고모가 나타나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고 빚이 있다며 집을 정리하고 셋을 시설에 따로 보내겠다고 했어요. 도망쳤어요. 셋이 헤어지기 싫어서요. 며칠 동안 거의 못 먹었어요. 아팠고 돈이 없어서 엄마 펜던트를 맡긴 거예요. 은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자책이 함께 올라오는 얼굴이었습니다. 딸이 죽었는데도 아무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고 손주들이 길바닥에서 굶었는데도 누군가는 정보를 막았습니다. 그때 은하도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꾹 눌러둔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왜요? 은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이제 오신 거예요? 태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엄마를 내쫓았어. 내가 틀렸었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태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책임질게. 너희 셋 절대 나눠지지 않게 할게. 약속해. 라고 말했습니다.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윤은 경석을 불렀습니다. 고모, 윤미경 장례비 내역과 통장 거래 기록, 보험금 흐름을 전부 확인해. 경석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윤은 잠깐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비서실 라인도 확인해봐. 누가 왜 막았는지 알아야 해. 경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아이들은 지쳐 잠들었습니다. 미나는 약을 먹고 겨우 숨을 고르게 쉬었고 도아는 미나 옆에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은하도 소파 끝에 기대어 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태윤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에도 그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경석이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태유는 말해 라고 응답했습니다. 아가씨 관련 보고가 회장님께 가지 않고 중간에서 막혔습니다. 조직적으로 차단된 흔적입니다. 태윤의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비서실장 한도윤, 그 라인이 정보를 잡고 있었군. 그때 태윤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한도윤이었습니다. 태윤은 화면을 한번 쳐다본 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경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도윤 번호, 지금부터 차단해. 경석은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태윤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판을 짜야겠군. 태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본가로 데려가자. 공식적으로 외손주 보호를 하자. 그쪽 반응을 직접 보겠어. 그날 저녁 아이들은 태윤의 대저택에 들어섰습니다. 은하는 끝까지 경계를 풀지 않았지만 동생들이 따뜻한 침대에 눕는 걸 확인하고서야 숨을 쉬었습니다. 씻으러 욕실에 들어가며 문을 잠갔습니다. 며칠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또한은 누나와 동생을 지키려고 방문 근처에 서서 끝까지 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사모 한정희가 거실로 들어서다 멈칫했습니다. 낯선 아이 셋이 소파에 앉아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죠? 태윤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외손주들이야. 서정희가 남긴 아이들. 한정희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놀람인지 당황인지 아니면 계산인지 감정이 지나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정희가 죽었어요? 태윤이 말했습니다. 그래, 며칠 전에 교통사고로. 한정희는 잠시 멈췄다가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랬군요. 안 됐네요. 슬픔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윤은 그 뒷모습을 끝까지 봤습니다. 그날 밤 경석이 다시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더 큰 게 나왔습니다. 태윤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아가씨께서 생전에 무언가를 조사하고 계셨습니다. 남편분의 산재 사고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었고 그 자료 일부가 태림 하청업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청업체, 한도식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사모의 또 다른 동생 태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점들이 선처럼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위의 산재 사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보상, 강서정이라는 이름을 막아온 비서실, 그리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속 조사해. 끝까지. 지금부터가 진짜야.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끝 어딘가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며칠 동안 태림 대저택 안에서는 조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최경석이 자료를 밤낮으로 모으는 모습을 보며 점점 더 단단해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고 그중 첫 번째로 드러난 것은 고모 윤미경의 비리였습니다. 장례비가 부풀려져 있었고 아이들에게 빚이 있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집 보증금과 서정이 남긴 통장, 도장, 보험 관련 서류까지 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조카들에게 남겨져야 할 돈을 모두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태윤의 눈빛은 차가워졌고 형사고소와 민사환수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윤미경을 긴급 체포했고 조사 과정에서 협박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을 시설로 흩쳐보내겠다는 말이 실제 시도였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혐의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고개를 숙인 채 연행되는 고모의 모습이 비쳤고 은하는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속이 시원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허무함이 느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엄마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지 떠올렸습니다. 아마 용서하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은하는 아직 그 말을 품을 힘이 없었습니다. 고모 문제가 정리되는 사이 더 큰 덩어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비서실 라인의 은폐가 그것이었습니다. 비서실장 한도윤의 친동생이 태림그룹의 정보 흐름을 막고 있었고 강서정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보고를 지속적으로 차단해왔다는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정의 사고 소식도 회장에게 올라가지 않았고 그 이유는 서정의 남편 윤재혁이 다친 현장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재 보고를 피하려고 치료와 보상 절차가 지연된 흔적이 남아 있었고 결국 윤재혁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정은 이 사실을 파헤치고 있었고 안전관리 소홀과 조작된 문서에 대한 작은 증거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태유는 그 사고를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요청을 하면서 태유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서정이 사고가 진짜 사고인지 누가 손을 댔는지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지방 공개가 달라졌고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사모 한정이었습니다. 동생들의 비리가 드러나면 자신의 자리도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정이는 태윤을 만나기 위해 서재로 들어갔고 초조한 손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해요. 태윤은 책상에서 서류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 한정이는 동생들의 일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태윤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밝혀졌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어. 태윤은 한정희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한정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태윤의 단호한 말에 비틀거렸습니다. 태윤은 가족이 아닌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한정희는 사실상 축출되었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그런 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서정을 잃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수사와 재판은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되지 않았지만 태윤은 이미 방향을 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미나는 혈색이 돌아왔고 따뜻한 이불과 밥, 약이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미나의 웃음은 은하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도아도 긴장이 풀리며 새로운 교복을 입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여전히 방문을 확인하는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하도 점차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을 지켜야 한다는 무게는 여전히 있었지만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은하는 학교에 복귀할 준비를 시작했지만 새 책가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퍼를 열지 못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경석이 태윤에게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태윤은 경석의 말을 듣고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교통사고 당시 트럭 운전자의 기록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태윤은 서류 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경석은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파일의 표지에는 사고 일시와 장소, 그리고 브레이크 흔적 없음과 블랙박스 원본 미제출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윤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고 그 순간 은하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온 마지막 문장이 은하의 심장을 다시 얼려버렸습니다. 사고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날 태윤은 은하를 불렀습니다. 은하야, 태윤의 얼굴에는 조심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먼저 말해야 할 게 있어. 태윤은 자료를 넘기며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죠. 서정희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말에 은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태윤은 트럭 운전자의 블랙박스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고 브레이크 흔적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자의 진술도 여러 번 바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전 운전자의 계좌에서 이상한 돈 흐름이 있었던 것도 언급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숙이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태윤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사가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재분류하고 담당 팀이 꾸려졌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그는 은하를 바라보며 한도식 하청업체와 한도윤 관련자들의 연락 기록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은하는 그 이름을 듣고 손이 떨렸습니다.
태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법적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고 한도유는 해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엄마가 혼자 싸운 싸움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유는 다시 입을 열며 자신이 엄마의 자료를 끝까지 밝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서정이를 2번 죽게 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엄마의 시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유는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라고, 법적으로도 실제로도 너희를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은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나는 새 옷을 입고 웃고 있었고 도하는 학교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은하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유는 고마움을 표현하며 아이들이 있어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태유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온 후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침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미나에게 책을 읽어주고 도하에게 장기를 가르쳤습니다. 은하와는 가끔 산책하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태유는 조심스럽게 가족의 자리를 지켜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유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함께 갈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납골이었습니다. 하얀 건물 앞에서 차가 멈추자 은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곳에는 엄마와 아빠가 있었습니다. 조용한 복도를 지나 한 곳에 멈췄습니다. 강서정과 윤재의 유골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하가 코를 훌쩍였고 미나는 무슨 일인지 모르면서도 분위기를 느끼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태윤이 천천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유골 앞에 서서 딸과 사위의 이름을 오래 바라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70년 동안 무릎을 꿇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에서 수천억을 잃었을 때도 누구에게 사과해야 할 때도 태윤은 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정아, 태윤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늦었지만 그때 내가 용서를 빌었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축하해줬어야 했어. 아이를 낳았을 때 안아줬어야 했어. 내가 힘들 때 도와줬어야 했어. 그런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태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내가 틀렸어. 내가 너무 오래 고집을 부렸구나. 그 사이에 너를 잃어버렸구나. 목소리가 신음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용서해다오.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왜 친정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왜 가끔 창밖을 보며 슬퍼 보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도아도 울고 있었습니다. 14살 소년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미나가 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7살의 작은 손이 70세 노인의 주름진 손을 감쌌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슬퍼해요. 태윤이 고개를 들고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딸 서정의 어린 시절과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눈물 사이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울면 안 되지. 태윤이 미나를 안았습니다. 납골 안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빛이 유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서정과 윤재가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들도 알 것 같았습니다. 은하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유골 앞에 서서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잘 살게요. 셋이 함께 있을게요. 그리고 엄마가 끝까지 붙잡았던 진실도 외할아버지가 끝까지 밝혀줄 거예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은하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태윤이 일어나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하, 도아, 그리고 미나의 손을 함께 잡고 납골을 나섰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은하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부모님의 유골이 빗속에 있었습니다.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안녕? 은하가 속으로 인사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차에 타면서 미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집에 가요? 그래, 집에 가자. 태윤이 대답했습니다. 집이라는 말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태윤에게도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창밖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싸움이 올 수도 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생들이 곁에 있었고 외할아버지도 함께 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의지가 허무하게 묻히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댓글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늘 당신 곁에 있는 느티나무 이야기였습니다.